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배운다. 아마도 많은 네가 영문학 수업에서 배운 것도 이어지는 문장 구조 도의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루하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배운다.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그게 강하게 끌리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결탄코 없다. 먹잇감을 찾는 법을 배우는 올빼미든 난생 처음으로 전기 기타를 접어든 10대든 특정한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내 보상 정처가 활성화된다. 올빼미는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는 사냥 솜씨에 신경을 쓰며 신의 음악가는 본인의 음악을 만드는 데 관심이 쏠려있다. 변형계는 학습을 극적으로 촉진하여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일으킨다. 사실 소리 마음에 재조직하는 변형계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훈련하지 않고 전류를 변형계에 직접 가해도 뇌에 음이성 지도가 재조직화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저 음과 변형계의 자극을 연관시키기만 해도 청각 피질의 주파수 지도가 그 음악에 크게 반응하는 지도로 바뀐다. 이렇듯이 변형계를 자극하여 청각 경내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소리만으로도 변형계를 자극할 수 있다. 대상이 관심을 갖는 사건 내외는 소리라면 가능하다. 주변에서 나는 소리의 의식적인 처리와 무의식적인 처리, 언젠가 휴대전화 벨소리를 받고 오는데 처음에는 휴대전화가 울려도 그보다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을 다른 방에서도 알아챌 수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사소한 예의다. 오래전 우리는 매끄러운 페달과 이리저리 흔들리는 손잡이를 통제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의도적으로 발휘했다. 지금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의식으로 힘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탄다. 우리에게 중요한 소리들도 이와 같이 변형을 겪는다. 소리도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소리의 마음은 학습은 강고해진다. 평생 음악을 만들거나 외국어를 익힌 것에 비하면 몇 시간의 학습으로 페르스에게 일어난 변화가 듣는 데에 일으킨 충격은 미미하다. 암묵적 명시적 소리의 경험은 어떻게 기억으로 변형될까? 원심성 체계는 뇌에서 소리가 처리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모든 구조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체로 주변의 슬스로 구조물이 바뀌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더 많은 훈련과 연습과 주의가 필요하다. 학습이 완료되면 피질 지도의 확장은 훈련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학습이 더 이상 피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전략을 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회에 가까운 피질 하부 구조물수록 훈련을 통해 새로운 경감갑 상태로 결과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피질의 재조직하는 단기 기억에 기여하고 장기 기억이 형성되려면 는 통합된 소리 마음 전체의 기본값 상태가 전면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일반적으로 의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내가 소리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반응을 어떻게 만드는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저마다 살면서 접하는 소리가 각자의 소리 마음을 만든다. 듣는 내 탐색. 과학은 대단히 인간적인 노력이다. 뇌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연구하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다. 모든 연구의 핵심에 이 질문이 있다. 어느 음악 경영에서 소리의 생물학적인 토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려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좁은 널빤지 위에 서 있으며 수십 년 혹은 수세대에 걸쳐 우리의 무게를 믿고 맡길 만한 바닥을 바깥쪽으로 조금씩 넓혀간다. 주어진 널빤지가 한동안 괜찮아 보이겠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알려진 사실들에 더 부합하는 다른 경로를 찾아 나서야 한다. 과학은 대단히 인간적인 노력이다. 우리의 무지라는 광대한 어둠으로 자그마한 빛을 비추는 겸허한 시도다.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널빤지 곧 내 여행의 목표는 뇌에서 일어나는 소리 처리를 들여다보는 창문을 찾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맥락과 사람에게 달려있다.
과학은 맥락 없는 한마디나 헤드라인의 형식으로 대중에게 소개될 때가 많다. 베이컨이 몸에 좋다는 것이 과학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베이컨이 몸에 나쁘다는 작년의 헤드라인은 일치거나 무효가 된다. 하지만 진짜 과학이 나아가는 방식은 이렇지 않다. 반복적인 테스트를 견뎌낸 개념들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나아간다. 더욱더 베이컨 연구는 앞서 있었던 비슷한 연구들과 뒤에 이어질 연구들과 함께 소금에 절인 돼지 옆구리 살이 건강과 영양에 얼마나 좋은지 누구적으로 밝히는 증거에 추가될 뿐이다. 고립된 하나의 연구는 그것으로 사건 종기를 선언할 수 없다. 언론인과 가끔은 연구기금이나 악명을 얻으려는 과학자도 최선 발견을 하고 마치 그것으로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제시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매듭지 있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경솔하게 보도된 과학적인 발견 때문에 사람들이 부합하는 결론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결론은 무시하면 된다면 위험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청각 연구는 기에서 내려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는 항상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절실하게 알고자 했다. 그래야 삶의 소리에 바탕을 둔 소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일어나는 소리 처리를 밝혀줄 수 있는 생물학적인 접근이었다. 나는 소리, 마음이, 높이, 타이밍, 음색 등의 소리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포착해야 했다. 나는 이런 정보를 청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도 얻을 수 있어야 했다. 나는 소리, 마음이, 외국어 배우기, 음악 만들기, 운동선수 되기, 읽으려고 애쓰기, 경험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탐침 조사를 원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개별적인 내에서 소리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즉 우리가 세상을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듣는 것을 보여주는 탐침 조사를 원했다. 오늘날 우리는 주파수 추종 반응을 통해서 소리에 대한 뇌의 반응을 포착하여 소리마음과 관련한 이런 통찰들을 모두 얻을 수가 있다. 이제부터 나는 이런 접근법을 발전시켜 우리의 질문들을 알아본 여정을 그 과정에 있었던 부정철발과 막다른 골목과 함께 소개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을 수 있게 된 질문들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바깥에서 머리 하나의 신호 측정하기. 내가 말을 걸면 여러분의 청각적인 뇌에 있는 뉴런들이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전기를 낼 것이다. 두피 표면까지 올라오는 전기의 양은 미미하지만 두피 전극을 통해서 측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 심장박동 등에 대한 반응으로도 전기를 낸다. 게다가 방 안에 있는 컴퓨터 벽에 붙인 콘센트,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전기장도 있다. 우리는 머리 바깥과 안에 존재하는 훨씬 거대한,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는 무관한 전기적인 혼란 속에서 소리에 대한 미미한 전기적인 반응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청각과 무관한 전기적인 소음을 다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신호 평균화 방법을 사용하면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다. 평균화는 주어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수행해도 항상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기적인 소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든 외부 출처의 것이든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으므로 평균을 내면 점차 약해질 것이다. 컴퓨터는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사람은 코가 어려울 때 끓고 심장은 고동친다. 그러나 소리는 항상 그대로 난다. 컴퓨터로 소리를 내면은 소리가 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며 소리의 시작점에 맞춰서 반응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을 쓰면은 문제의 소리에 동전은 뇌 활동은 최종적인 평균에 건설적으로 기여한다. 이와 달리 동조하지 않는 소음, 두피 표면에서 청각을 움직이지 않고도 소리를 바꿔 청각신경에서 청각피질이라는 청각정로에 서로 다른 지점에 일어나는 활동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잠깐 청각 구조물에 청각을 직접 부착하지 않는다면
뇌관, 정례, 시상, 피질 등의 어디에서 오는 기록인지 어떻게 할까? 이런 영역에서 직접 기록하여 얻어낸 청각 정례의 원리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유연히 동작하는 소리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발화하는 속도는 귀에서 뇌로 향하는 사다리에서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어떤 청각 구조는 10분의 1초 내에 일어나는 타이밍을 전담 처리한다. 초단위 밀리초. 소리가 바뀌는 지점 알기 1단계. 과학자들은 뇌가 청각이든 시각이든 체성 감각이든 예측 가능하게 이어지는 패턴이는 바뀌는 지점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소리에서 변화를 감지하는지 알아보려면 반복적인 소리를 들려주다가 가끔 10% 정도만 다른 소리로 바꿔보자. 삐삐삐삐삐삐 두피에서 든 전기 방향이 뿌가 나오자 바뀐 것으로 내가 삐에서 뿌로 바뀌는 것을 감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요하고 실질적인 생활 기술은 머나먼 선조들이 소리 지형에서 변화를 감지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에 진화했을 것이다. 소리에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이렇듯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것이므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런 유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반응은 범죄 수사에서 증거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살인이 있었다고 해보자. 용의자에게 정각을 부착한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하나씩 보여준다. 권총, 라이플총, 타이어 렌치, 독약병, 사냥용 칼, 중식도, 해머 등. 용의자가 무죄라면 범행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의 뇌는 그림과 상관없이 동일한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자의 뇌는 자신이 범행에 사용했던 무기에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1980년대 말에 헝가리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핀란드의 신경과학자 리스토 네테넨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핀란드 국적 라플란드 차디찬 호수에서 내가 옆에서 다운 파카와 모자를 쓰고 지켜보는 가운데 수영을 하기도 했는데 20분간 아무렇지도 않게 수영을 했다. 결국엔 나도 저렇게 호수에 몸을 담그게 됐지만 몇 초 번쯤 못하고 빠져나오며 근처 사우나로 자리를 옮긴 지 기억이 있다. 리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소리 패턴의 변화에 내가 반응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불일치 음전이라고 또 MMN이라고 불렀다. 연인 소리에서 하나가 나머지 소리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 뇌파가 음의 방향을 하향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주목할지만 이런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소리 감지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여겼던 소리를 듣는 사람의 명백한 협조가 없어도 되었던 것이다. 소리 변화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확연히 감지되었다. 그 대목에서 나는 생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지할 수 없는 소리 변화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감지할 수 없는 미미한 변화 말이다. 우리는 언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소리 처리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 그들은 말소리의 미묘한 차이 같은 뉘앙스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런 마유에게 구별할 수 있는 소리와 없는 소리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어떻게 부탁하겠는가? 차이가 명백히 나는 말소리에도 자신이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었다. 어느 소리처럼 미묘한 밀조 타이밍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아이가 직접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구별을 듣거나 들을 수 없는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역시 핀란드 출신인 우측이나 길고 어두운 겨울밤 때문에 핀란드인들이 소리에서 예민하게 관심을 하는지 모른다. 신경과학자 미코 삼스는 미묘한 소리에 1000헤르츠에서 1200헤르츠로 바뀌는 것에 내가 반응한 것을 살펴봤다. MMN으로 내가 0.2% 차이를 알아본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미미한 차이도 여전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게 감지해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버려진 볼트에서 훨씬 도전적인 실험을 마련했다. 청각적 뇌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감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들을 수 없는 미미한 소리의 물리적인 차이에 반응할까? 우리는 참여자들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음향 차이가 나는 음질 2개를 준비했다. 그 결과 의식적으로 둘을 구별할 수가 없었지만
해마가 본 적이 있는 그림을 기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 반응을 얻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일어나는 지각을 보여주는 반응이었다. MN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느 정에 있는 아이의 뇌가 일반적인 아이의 뇌는 구별해내는 최소 하나로 다른 말소리 차이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이런 아이들이 처하는 생물학적인 병명 현상이 알려졌다. 어느 문제는 언어의 미묘한 소리를 의미와 연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우리는 추정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발달은 소리 마음의 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다. 우리 뇌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세계가 다 그렇듯이 훈련을 통해서 한계를 넓힐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처음에는 주어진 소리 둘의 차이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훈련을 해서 구별하게 된 것이라면 어떨까? MMN이 학습을 통해서 일어날까? 브레인 볼트의 대학원생 갤리 드렘블리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 없는 소리를 듣도록 가르쳐 이 문제를 알아보았다. 다른 언어 화자들은 기꺼이 구별하지만 영어 화자는 처음에 구별하지 못하는 소리들이었다. 아니라 다를까? 훈련을 하자 영어 화자의 내가 소리를 구별한다는 징후를 화자가 의식적으로 소리를 구별할 수 있기 한참 전부터 내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차관에서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리고 소리 마음의 탐침 조사로 적절한 재배선이 일어나고 있는지 측정하면 아이의 진전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직 아이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이라도 말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피아노를 치면서 나의 뇌가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비록 아직은 음이 어제보다도 더 좋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언젠가 내 손가락이 뇌를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MMN은 뇌에서 벌어지는 소리 처리에 대한 내 생각을 넓혀주었지만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불만족스럽다. 첫째,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전기활동은 눈 깜빡임, 그건요, 긴장, 헛기침과 연관되는 전기활동으로 인해서 쉽게 혼선이 빚어진다. 하향하는 파형을 보고 있으면 가끔은 내가 소리에 대한 반응을 보는지 훌떡임에 대한 반응을 보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 소리의 구성요소 처리하기 2단계. 세계와 결국에 나는 브레인볼트에서 우리 연구의 중심축이 되는 방향을 살짝 수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간의 두피의 전극부터 소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한편 이렇게 박사과정생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확인을 관찰했다. 그래서 나는 어린 동료 포함해서 연구팀과 논의를 했다. 이런 뇌 활동을 일으켜서 주파수 추정 반응, 줄여서 FFR이라고 부른다. FFR. 대부분의 반응은 내가 소리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검수와 비슷하다. 그래서 소리, 마음이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말과 음악, 박수 소리, 개짖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같은 흥미로운 소리들을 사용하고 싶었다. 자, 우리는 내가 각각의 구성 요소를 처리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볼 수가 있다. 듣는 내 듣기 예술과 과학. 내 발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파와 닮았으므로 소리에 대한 내 반응을 음파처럼 틀면은 뇌를 들을 수가 있다. 예술과 과학의 협업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오페라 가수 르네 플레밍과 무대에 같이 섰을 때다. 르네가 자신의 장기인 오페라가 나오는 다리에 바치는 노래가 가수 뭉클하게 노래하는 동안에 나는 근처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들으며 황홀경에 빠졌다.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일어나서 중앙무대로 나갔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소리음한 힘에 압도된 것이다. 마침 그날 밤 내가 맡은 일은 음악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과학의 예술을 찬양하려고 노력한다.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1997년 중학교 시절에 내 아들이 생각한 엄마가 하는 일. 경험. 어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소리 처리를 연구하려고 우리가 FFR에서 소리 구성 요소를 그려내는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 그리 시근한 연구가 나를 힘들었다.
그런 표현 중국어 화자들의 내가 소리의 높이를 파악하는 이를 영어 화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는 것을 FFR로 알아내었다. 중국어 화자들은 평생 동안에 모호해서 소리의 의미 연결을 만들면서 높이를 파악하는 솜씨를 쥔 것이 분명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처리가 경험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활동의 기제가 이런 실험들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라비는 이런저런 내 의가 모호하게 환해졌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혈청선소치를 들여다보거나 파형에서 음의 편의를 보거나 소리의 시작점에 둔하게 반응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 중국어 화자는 음절의 지속시간, 높이 처림하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불의 벌처는 분주하게 준비해야 했다. FFR은 우리의 듣는 대가 소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사람마다 소리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개인간은 미묘한 차이를 이제 측정하고 보고 심지어 들을 수도 있다. 한 개인의 소리적 역사는 그 사람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알아볼 수가 있다. 청각 처리의 선입사진과 허브, 청각계를 귀에서 내로 계층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생각하면 모든 것체가 조축이어서 연구에 진척되면서 우리는 중뇌를 그저 귀에서 내로 이어지는 처리 과정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허브로 생각하게 되었다. 중뇌가 소리 처리의 복잡한 측면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 간과되어 온 데는 fMRI 같은 대영상 기술이 널리 보급된 것도 한몫을 한다. 청각 중뇌. 신경과학과 철학이 예전부터 있었던 논쟁으로 결혼 문제가 있다. 라마찬드란 양동이를 옆 사람에게 넘겨 불을 끄는 식으로 수많은 모듈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라는 이론에 완전히 모순된 실험을 소개한다. 모듈. 우리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이 소리 처리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 소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면 그 소리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청각기를 만든다. 청각이든 아니든 특정 뇌 정초들이 서로 맞물려 중뇌의 기분과 반응을 전한다. 소리 처리를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초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서 듣는 뇌에 관한 나의 생각에 진전이 있었다. 그 덕분에 구역으로 나뉜 소림라인에 늘어서 있는 뇌 정초들 바깥에서 소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부 소리적인 자아.